5주차 2차 시 강의는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작동 원리 중 하나인 인체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운동의 강도와 시간에 따라서 ATP, 즉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에너지가 어떻게 재합성되고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ATP는 우리 인체가 근육을 수축하고 물리적인 힘을 내는 데 사용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에너지원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휘발유나 전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ATP는 우리 몸에 저장되는 양이 굉장히 적어서 몇 초 안에 고갈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ATP를 지속적으로 재합성하는 에너지 생성 시스템을 항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자동차 연료 시스템에 비유해 볼까요? 자동차는 연료의 종류, 예를 들어 가솔린이나 전기에 따라 엔진이 가동되는 방식이 달라지죠.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의 강도와 시간에 따라 두 가지 주요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가동되는데요. 바로 무산소 대사 시스템과 유산소 대사 시스템입니다. 첫째, 무산소 대사 시스템은 산소 공급 없이 폭발적인 힘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로 단시간, 즉 몇 초에서 몇 분 정도의 고강도 운동에 관여하며 탄수화물, 특히 글리코겐을 주된 연료로 사용합니다. 둘째, 유산소 대사 시스템은 산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시스템이에요. 주로 수십 분 이상 지속되는 저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에 활용되며 지방과 탄수화물을 혼합 연료로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운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에너지 대사 시스템 중 하나인 유산소 운동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쉽게 말해 산소와 연료의 결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운동입니다. 그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면 신체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강도 이하의 강도로 장시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 시 우리 몸은 어떤 연료를 사용할까요? 보시는 그래프처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에너지원 이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탄수화물, 즉 글리코겐이 주된 연료로 사용되다가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체지방의 이용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주요 연료 시스템을 살펴보면 우리 몸은 주로 근육과 간에 저장된 탄수화물인 글리코겐과 지방 조직에 저장된 체지방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산소가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죠. 이 연료들이 산소와 결합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면 부산물로 물담과 이산화탄소흡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지방 연소의 골든 타임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약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경과하면 체온이 서서히 상승하면서 우리 몸의 체지방 연소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지방 감량을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는 최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지속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몸이 예열되고 나야 비로소 지방이 효율적으로 타기 시작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유산소 운동이 우리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생리적 효과는 정말 다양하고 기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산소 공급을 통해 우리 신체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째, 심혈관 기능이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 근육의 펌프 능력을 극대화하여 한 번에 더 많은 혈액을 효율적으로 내보내고 폐의 산소 교환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혈관의 탄성을 회복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감소시켜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크게 기여합니다. 둘째, 대사증후군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성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 예방에 매우 중요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지방 연소 효율을 증대시켜 건강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 정신 건강 증진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엔도르핀은 천연 우울제라고 불릴 정도로 기분 전환에 효과적이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합니다. 또한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넷째, 항노화 및 면역력 강화 효과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결과적으로 노화에 따른 신체 기능 퇴화를 지연시키고 헬스 스팬, 즉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효과들을 보면 운동은 가장 강력하고 저렴한 처방전입니다. 라는 말이 정말 와닿지 않나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야말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심박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지방 연소와 심폐기능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죠. 먼저 중강도 운동의 기준은 여러분의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숨이 약간 차고 땀이 맺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강도가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최대 심박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는 카보넨 공식이라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세라면 220에서 30을 빼서 최대 심박수는 190회 정도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공식은 초급자용 기준이며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주간 유산소 활동 시간으로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기준으로 주당 150분에서 300분 정도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한 번 운동할 때는 최소 30분 이상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앞선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듯이 운동 시작 후 15분 정도가 지나야 지방 연소율이 급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 같은 ICT 기기들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모니터링하며 운동하는 것이 매우 일반화되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복 유산소 운동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공복 유산소는 단기적으로는 체지방 연소 효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심할 경우 근손실, 즉 단백질분해 가능성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규칙적인 식후 유산소 운동이 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방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유산소 운동과는 또 다른 중요한 축인 무산소 운동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산소 운동은 이름 그대로 산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에너지 생성 방식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내에 저장된 에너지를 짧은 순간에 폭발적으로 분해하여 사용하는 운동 방식이죠. 예를 들어 역기를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 단거리 달리기, 점프 등과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힘을 내는 운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연속적으로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벌이나 세트 방식으로 운동을 수행하게 되죠.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로 훈련하는 것이 무산소 운동의 특징입니다. 무산소 운동의 주요 연료 시스템을 보면 우리 몸은 주로 근육 내에 저장된 탄수화물, 즉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사 특징은 바로 지방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지방을 효율적으로 분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젖산랙틱 애서드의 축적입니다. 탄수화물이 산소 없이 불완전 연소되면서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젖산이 근육 내에 쌓이면서 근육의 산도, 즉 pH를 증가시키고 여러분이 흔히 근육이 타는 듯한 자결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자결감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근육 수축을 방해하여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동을 중단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무산소 운동은 이처럼 짧고 강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매우 크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효과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무산소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을 넘어선 전신 건강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 생리적 긍정 효과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가장 대표적인 효과는 바로 근비대 및 근력 향상입니다. 무산소 운동을 통해 근육 섬유에는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는데요. 우리 몸은 이 손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하고 큰 근육을 만듭니다. 이를 초과 회복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을 통해 근육의 부피와 밀도가 증가하여 더 강한 근력을 갖게 됩니다. 둘째, 기초 대사량이 증가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그 근육량이 증가하면 우리가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더 많은 에너지를 연소하게 되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1kg 증가할 때 하루에 약 1315kcal 정도의 에너지를 추가로 소모한다고 합니다. 셋째, 골밀도 및 관절이 강화됩니다. 무산소 운동, 특히 중량을 다루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뼈에 물리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이 압력은 조골세포라는 뼈를 만드는 세포를 자극하여 골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근육이 강화되면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하여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넷째, 체형 및 자세 교정 효과입니다. 현대인들은 잘못된 자세로 인해 거북목, 구분 등과 같은 체형 불균형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산소 운동을 통해 코어 근육과 신체를 지지하는 주요 근육들이 발달하면 이러한 불균형한 신체 정렬이 개선되어 더 바르고 아름다운 체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무산소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행위를 넘어 신체의 노화를 방어하는 강력한 갑옷을 입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키워드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운동 후에도 우리 몸에서 칼로리가 계속 타는 신기한 현상, 바로 EPOC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POC는 Excess Post Exercise Oxygen Consumption의 약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POC의 정의는 고강도 운동 후에 우리 인체가 정상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하며 에너지를 추가로 소모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운동은 끝났는데 몸은 계속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이 EPOC 효과는 운동 종료 후 최대 24시간에서 길게는 48시간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운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에 비례하여 더욱 증폭됩니다. 즉, 더 강하고 길게 운동할수록 운동 후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EPOC는 체지방 연소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EPOC 효과를 어떻게 하면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여러 관절과 큰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다관절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세트 간 휴식 시간을 30초에서 60초 정도로 짧게 유지하여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즉 HIIT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 운동과 짧은 휴식을 반복하는 이 훈련 방식은 EPOC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운동 중에는 산소 소비량, 즉 VOE가 증가했다가 운동 종료 후에도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EPOC 구간이 바로 운동 후에도 칼로리가 추가로 연소되는 구간입니다. 결국 효율적인 다이어트의 정답은 단순히 운동 시간이 아니라 운동 강도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원리 및 효과에 대해 각각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 두 가지 중요한 운동 형태를 핵심적으로 비교하며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AEROBIC, 즉 유산소 운동과 ANAEROBIC, 무산소 운동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주 연료를 살펴보면 유산소 운동은 지방과 탄수화물을 혼합하여 사용하지만 무산소 운동은 주로 근육 내에 저장된 탄수화물, 즉 글리코겐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강도와 시간 측면에서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에서 중강도로 장시간 지속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무산소 운동은 고강도로 단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요 효과에서는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 건강을 관리하고 지방을 연소하는 데 탁월한 반면 무산소 운동은 근력과 근비대 그리고 골밀도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피로 물질의 경우 유산소 운동은 산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물과 같은 부산물이 주로 발생하며 특별한 피로 물질이 거의 생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산소 운동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때문에 젖산이 축적되어 피로를 유발합니다. 요약하자면 유산소 운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성하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며 무산소 운동은 폭발적인 힘과 우리 몸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우리 몸이 최상의 건강을 위해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은 서로 독립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시스템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며 우리 신체의 최상의 밸런스를 만들어줍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무산소 운동을 통해 얻은 효과가 유산소 운동 효율을 높이고 반대로 유산소 운동을 통해 얻은 효과가 무산소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먼저 무산소 운동 후 유산소 운동의 시너지를 살펴볼까요? 무산소 운동을 통해 근육량이 증가하면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 즉 BMR이 증대됩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엔진 배기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유산소 운동 시 지방 연소 효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죠. 더 많은 근육이 더 많은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무산소 운동은 근손실을 방지하고 심혈관을 강화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하여 유산소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 후 무산소 운동의 시너지를 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과 스태미나를 강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는 무산소 훈련 시 세트 간 회복 속도를 향상시키고 전체 훈련 볼륨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급속 충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더 오랫동안 더 집중하여 무산소 운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운동 중 한 가지만 고집하는 운동 편식은 위험합니다. 만약 유산소만 고집한다면 근손실이 발생하고 대사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산소만 고집한다면 심혈관에 과부하가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마라토너의 지구력과 역도 선수의 파워를 모두 갖춘 조화로운 신체가 현대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생체 밸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잘 결합할 때 비로소 최고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학적 운동 루틴 설계, 그 중에서도 무산소 후 유산소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순서는 최적의 에너지 대사 효율과 부상 방지를 위한 매우 전략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왜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을 나중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지방 연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산소 운동은 근육 내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우선적으로 소모합니다. 이렇게 글리코겐을 충분히 사용하고 나면 이어서 진행되는 유산소 운동 시 우리 몸은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더 빠르게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둘째, 운동 수행 능력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만약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나서 무산소 운동을 한다면 유산소 운동으로 인한 심폐 피로가 누적되어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다루는 무산소 운동 시 집중력이 떨어지면 부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산소 운동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효율과 안전 모두를 잡는 방법입니다. 슬라이드에 제시된 단계별 에너지원 전환 프로세스를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워밍업입니다. 본 운동 전에 10분 정도 동적 스트레칭으로 체온을 높이고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합니다. 2단계는 무산소 운동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이 글리코겐을 집중적으로 소모하는 운동을 합니다. 3단계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무산소 운동으로 글리코겐이 고갈된 상태에서 조깅이나 사이클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여 체지방 연소를 가속화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쿨다운입니다. 정적 스트레칭을 통해 젖산 배출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마무리합니다. 이 과학적인 순서를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운동 루틴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앞서 배운 에너지 대사 원리와 유산소, 무산소 운동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일반 성인 기준의 주간 운동 계획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위한 유산소와 무산소를 병행하는 루틴의 한 가지 예시이며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근력 운동 하체를 추천합니다. 스쿼트나 런지처럼 대근육 중심의 운동으로 한 주를 시작하며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화요일에는 유산소 운동 중강도로 공원 걷기 40분 정도를 추천합니다. 앞서 배운 지방 연소의 골든 타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요일에는 근력 운동 상체를 진행합니다.
푸시업, 풀업 등 상체 근육을 키우고 코어 강화를 위한 운동을 합니다. 목요일에는 유산소 운동 선택으로 수영이나 조깅 30분 정도를 추천합니다. 전신 유산소나 가벼운 조깅으로 몸의 순환을 돕고 피로를 풀어주는 날입니다. 금요일에는 근력 운동 전신으로 버피나 데드리프트처럼 여러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종합 훈련으로 한 주간의 근력 운동을 마무리합니다. 토요일은 적극적 휴식입니다. 전신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요일은 완전 휴식을 취하며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로 다음 한 주를 위한 몸의 재충전 시간을 가집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주중에 매번 운동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바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입니다. 단 15분 정도의 투자로 심폐지구력과 근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매우 효율적인 훈련 방식입니다. 추천 종목으로는 버피 테스트가 있으며 짧은 시간에 높은 강도로 운동하기 때문에 EPOC 효과, 즉 운동 후에도 칼로리가 지속적으로 연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초 동안 폭발적으로 운동한 후 10초 휴식하는 것을 8세트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수칙들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4대 가이드라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준비 운동 1-업입니다. 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 10분 이상 동적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체온을 서서히 상승시키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기계적으로 확대하여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 걷기나 제자리 뛰기를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정리 운동 쿨-다운입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정적 스트레칭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리 운동은 운동 중에 쌓인 독성 젖산의 배출을 촉진하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지연성 근육통, 즉 DOMS를 예방하고 심박수를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셋째, 전략적 수분 섭취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트 중간마다 종이컵 반 컵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탈수를 방지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여 운동 중 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넷째, 적합한 장비 투자입니다. 각 종목의 역학적 특성에 맞는 전문 스포츠화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깅을 할 때는 체중의 약 3배에 달하는 충격이 발에 가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쿠셔닝이 있는 신발을 선택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땀 배출과 체온 조절이 용이한 기능성 의류를 착용하는 것도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을 위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중 가슴 통증, 어지럼증 또는 급격한 피로가 발생한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나만의 맞춤형 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실습 과제를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주기 특성과 에너지 대사 원리를 적용하여 개인별 가이드라인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과제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자신만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태 진단입니다. 자신의 신체적인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체력적 결핍, 예를 들어 근력이나 유연성 등이 부족한지 진단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SMART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스퍼시픽, 측정 가능하며 메저러벌, 달성 가능하고 어치버벌, 현실적이며 렐러번트, 기한이 정해져야 타임 마이너스 바운드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내 체지방 3kg 감량 및 스쿼트 20회 3세트 완수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이 과제의 제출 기한은 다음 주 수업 전까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용 환경 확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인프라를 파악해야 합니다. 요일별로 운동 가능한 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집, 헬스장, 공원 등 어떤 장소에서 운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운동 루틴 설계입니다. 앞서 배운 과학적인 순서에 따라 종목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산소 운동 40분 후 유산소 운동 20분과 같이 구체적인 루틴을 설계해 보세요. 작성 시 주의사항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무리한 계획보다는 주 3회 이상의 꾸준한 실천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안전입니다. 자신의 관절 상태와 기저 질환을 반드시 고려하여 운동 강도와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입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다이어리를 활용하여 운동 내용을 모니터링할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운동 습관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주차 학습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중요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실천의 중요성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연령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애 주기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각 연령대에 최적화된 운동 종목과 강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의 운동 방식은 달라야 한다는 뜻이죠. 둘째, 유산소와 무산소의 조화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과 지방 연소의 탁월한 엔진이라면 무산소 운동은 근력 강화와 골밀도 향상에 기여하는 엔진입니다.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식 없이 두 시스템을 균형 있게 병행할 때 비로소 최상의 생체 밸런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학적 순서와 효율 극대화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운동 루틴은 바로 무산소 운동 후 유산소 운동 순서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무산소 운동으로 글리코겐을 먼저 고갈시켜 지방 연소 효율을 높이고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과학적인 훈련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운동 효과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웰빙 라이프입니다. 한때의 고강도 훈련이나 단기적인 다이어트보다 평생 이어지는 꾸준한 습관이 우리 건강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세운 나만의 운동 계획을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웰빙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묘람에서 무덤까지 운동은 삶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